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여러분은 강자에게 저항해 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 형한테 한번 저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했었던 이 형은 제가 태권도 겨루기를 통해 받았던 상인 미니카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발도 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소중했었던 미니카를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하게 형을 밀치고 집으로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니카는 빼앗기지 않았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미니카 경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약자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렀을 때 아주 강하게 강자에게 저항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동학을 중심으로 모였던 백성들이 아주 강하게 저항했었던 사건인 동학농민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힘없는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 불처럼 운동을 벌인 사건이므로 선생님이 장작불을 이용해서 한번 사건을 표현해 봤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이 개화정책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다 하나같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개화정책에 대한 비용을 거의 모두가 세금 인상을 통해 백성들이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이 백성들은 세금 인상에 따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개항되게 되면서 조선 팔도에서 출몰하는 외계인, 즉 서양 세력들, 외세 세력들의 등장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불안감을 이용해 만들어졌었던 동학이라는 종교가 최재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최재우는 정부의 탄압에 의해 결국 죽게 되고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전대 교주였던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교조 신원운동은 종교교, 할아버지 조, 펼신, 원망원으로 전대교주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종교적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은 종교적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둘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최재우 얘기가 아닌 외세 세력을 물리치자, 나라를 구원하자 같은 정치적 구호들이 이 운동에서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불만이 하나둘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을 때 드디어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 지역의 군수였던 조병갑은 당시 백성들을 막대하게 수탈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참다 못한 당시 동학의 접주, 즉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백산에서 봉기를 하게 되고요. 이 백산에서 봉기한 사람들은 당시 서울 지역에 있었던 권세가들과 그리고 서양 외세 세력들을 물리치자라는 각오를 다지고 서울 지역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이 북상을 막기 위해서 조선 정부도 관군을 조직해서 파견했는데 황토영과 황룡천에서 이 백성 군대들과 동학농민군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백성들은 집결된 힘으로 관군을 물리쳤고요. 이 황토영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백성들은 결국 전라도 지역의 주요 지점이었던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전주성은 전주 이씨의 고향으로 당시 조선에 세웠던 이성계의 원래 본관이었는데요. 따라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조선 정부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정부는 결국 믿고 있었던 청나라에게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는데요. 청나라는 이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에게 조선에 대한 파병을 얘기하고 일본군과 같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군도 들어오자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동학농민군과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결국 휴전은 받아들여지게 되고 백성들은 전라도 지역에 자치기구였던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통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전까지가 1차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부와 동학농민군 간의 휴전이 맺어졌으니 청나라군과 일본군은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청나라군은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일본군이 자꾸 민기적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일본은 어느 날 기습적으로 청나라의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장기를 뽑게 되죠. 이 사건을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 정부에게 아주 강력한 억압을 미치게 되고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정봉준 휘하의 동학농민군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전국 팔도에서 모인 동학농민군들은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서울로 북상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이를 막기 위해 일본 군대를 조직해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동학농민군은 이 우금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기관총, 맥심 기관총이 일본군에게 사용됨으로써 동학농민군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우군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흩어진 동학농민군들은 결국 전봉준이 붙잡히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의의와 영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낡은 사고와 낡은 문화였던 조선의 봉건적인 제도를 타파하고 그리고 서양 외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운동을 벌였다는 점이 의의였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었던 여러 의견들이 이후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인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동학농민 운동에 참여했었던 백성들이 이후 이 경험을 살려서 항일의병이나 독립활동에 여러 가지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일의병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이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항일의병으로 이어진 그리고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사람들 중에 동학농민 운동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 김구 선생님은 당시 동학의 접주, 즉 지부장으로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에 헌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자의 폭력에 약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이런 동학농민 운동이 없었다면 근대화적 개혁의 방향도 항일의병으로 이어지는 의병들도 그리고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리신 김구 선생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학농민 운동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적 개혁, 조선정부와 일본이 추진한 이 갑오개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풍바.